증오로 30년간 얼어붙었던 어느 모녀의 과거사입니다. 30년 전 그녀는 남편과 어린 딸을 떠나 외정한 여자라는 오명을 뒤집었었습니다. 30년 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며 모든 유산을 그녀에게 남겼습니다. 딸은 완전히 폭발하여 그날 밤 당장 집으로 쳐들어가 따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상을 뒤엎으며 소리치는 순간 빛바랜 통장 하나가 30년간 어머니를 증오했던 딸의 눈물을 멈추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었을까요? 한 어머니가 어째서 자신의 아이가 평생 자신을 오해하게 내버려 두려 했을까요? 악인으로 낙인 찍혔던 그 사람은 과연 누구를 위해 30년을 버텨왔을까요? 오늘의 영상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서연, 올해 58세입니다. 오늘은 제 전남편 박민준의 발인식입니다. 저는 눈에 띄지 않는 검은색 상복을 입고 일부러 화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저를 주목하지 않았고 또 그래서도 안 됐습니다. 이런 자리에 저는 본래 나타나서는 안 될 사람이었으니까요. 공기 중에는 국화와 향이 뒤섞인 죽음 특유의 달콤한 향기가 감돌았습니다. 저는 장의사가 무감각에 가까울 정도로 평탄한 어조로 민준의 평범했던 생애를 읊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슬픔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익숙한 낯선 이의 마지막 길을 배웅할 때 느껴지는 공허한 허탈감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우리도 한때는 사랑했고 또 증오했으니까요. 제 딸 박유진은 올해 35살입니다. 그녀는 검은 정장 차림에 슬픔에 잠겼지만 굳건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발인식 전체를 질서정연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준비했습니다. 마치 백전노장 여장군처럼 모든 번거로운 세부 사항들을 냉정하게 처리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자랐습니다. 제가 자랑스러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낯설기 그지없는 독립적인 여성으로 성장했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넓은 연결식장에서 단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 사이에 놓인 것이 조문객으로 가득 찬 몇 줄의 의자가 아니라 30년이라는 길고 긴 이미 꽁꽁 얼어붙어 건널 수 없는 강인 것 같았습니다. 발인식이 끝나고 조문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민준의 위임 변호사인 김 변호사님이 저희 주요 친족 몇 명을 작은 휴게실로 불렀습니다. 그는 헛기침을 한 번 하고 서류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박민준 씨께서 3개월 전 친필로 서명하시고 저희 법무법인을 통해 공증 위반된 정식 유언장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본인 박민준은 유언장 서명일에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린다. 본인 명의의 모든 동산과 부동산, 즉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 은행 계좌 예금 총 3억 원, 그리고 기타 부속 재산인 증권, 서화, 수지품 등을 모두 이서연 씨에게 조건 없이 증여한다. 휴게실은 죽음 같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시간이 그 순간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슬픔에 잠겨있던 유진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살짝 벌어졌고 눈에는 거대하고 믿을 수 없다는 충격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은 이내 더 격렬하고 하늘을 찌를 듯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극도의 분노로 목소리가 날카롭게 떨렸습니다. 이건 위조된 거예요. 당신 30년 전에 돈 때문에 우리를 버린 여자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 아빠 유산을 상속받아요? 그녀의 고함은 작은 휴게실 안에서 폭탄처럼 터져나갔습니다. 자리에 있던 몇몇 먼 친척들은 놀랍고도 민망한 눈빛으로 우리를 쳐다보았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해명하려 했습니다. 박유진 씨, 진정하십시오. 이 유언장은 박민준 씨께서 의식이 명료한 상태에서 친필로 상관없어요. 유진이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독을 바른 비수처럼 저를 뚫어지게 노려봤습니다. 김 변호사님, 저 여자 고소할 겁니다. 사문서 위조로 반드시 고소할 거예요. 우리 아빠가 피땀 흘려 번 돈,
저 여자한테 단 1원도 못 가져가게 할 겁니다. 엄숙했어야 할 장례식은 이렇게 가장 추하고 볼썽사나운 가족전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저는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리를 떠났습니다. 연결식장을 걸어 나오며 몸에서 무언가 무거운 것이 내려놓아진 듯한 느낌이 들면서도 동시에 더 무거운 꼬리표가 붙는 것 같았습니다. 이서연, 그 탐욕스러운 전처. 그들은 제가 장례식에 온 이유를 알지 못할 겁니다. 제가 사실은 그녀에게 유산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단지 그녀를 한번 보고 싶었을 뿐이라는 걸 알 리가 없겠죠. 하지만 그녀는 이미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기억하는 것은 오직 30년 전 자신을 떠났던 그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마치 그녀가 영원히 모를 것처럼요. 이것이 제가 그녀의 아버지를 배웅하러 온 첫 번째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만 그날 저는 병원 복도 끝에 서서 수술실 등이 꺼지는 것을 지켜봤을 때 그의 손에 들려있던 이름은 제 이름이 아니라 바로 그녀의 이름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김 변호사님과의 약속대로 후속 유산 처리를 위해 테헤란로에 위치한 그의 법률 사무소로 갔습니다. 저는 유진이 이미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는 변호사 사무실의 멋진 유리문 앞에 팔짱을 낀 채 차가운 조각상처럼 서서 제 길을 막았습니다. 오늘 그녀의 얼굴에는 어제의 슬픔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천리박 사람을 대하는 듯한 냉담한 경계심뿐이었습니다. 여긴 뭐 하러 왔어요?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겨울 찬바람 같았습니다. 유진아, 저는 최대한 평온하게 들리도록 노력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잠겨 있었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얘기하자. 우리 사이에 할 얘기는 없어요. 그녀가 냉소했습니다. 아빠 재산 뺏어가는 걸 막으려는 게 아니었다면 평생 당신 얼굴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을 테니까.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싸움에 능하지 않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대체 원하는 게 뭐예요? 그녀가 한 걸음씩 다가오며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부자한테 시집가서 성북동 대저택에 살면서 명품 입고 외제차 몰고 다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아빠 집까지 탐내는 거예요? 이 낡은 집은 내가 아빠랑 같이 지켜온 곳이라고요. 당신은요? 30년 전에 미련 없이 떠나버리고 이제 와서 무슨 비련의 주인공 행세예요? 저는 마침내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며 저 자신도 예상치 못한 말을 했습니다. 이건 내 아빠가 친필로 쓴 유언장이야. 그렇게 불만이면 내 아빠 더러관 뚜껑 열고 나와서 직접 고치라고 해. 아직도 아빠를 입에 올릴 자격이 있어요? 저의 평온함이 그녀를 완전히 격분시킨 듯 했습니다. 내가 고열에 시달리면서 엄마가 가장 필요했을 때 돈 때문에 부자 남자 따라 도망간 게 누구였죠? 나랑 아빠를 30년 동안 나 몰라라 버려둔 게 누구였냐고요. 우리 아빠가 어떻게 혼자 아빠 노릇, 엄마 노릇 다 하면서 날 힘들게 키웠는지 알기나 해요. 내가 얼마나 많은 밤을 아빠 사진 붙들고 울면서 잠들었는지 아냐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뻔뻔하게 아빠 돈을 챙겨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이 되어 제 심장을 무자비하게 찔렀습니다. 저는 그저 그녀를 분노로 붉게 달아오른 젊은 시절의 저를 쏙 빼닮은 그 얼굴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유진아, 일은 네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 듣고 싶지 않아요. 그녀가 비명을 지르며 제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의 어떤 거짓말이나 변명도 듣고 싶지 않다고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증오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어떤 해명도 창백하고 무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지나쳐 정문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제 팔을 와락 붙잡았습니다. 이서연. 그녀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내가 말했죠. 이 유산, 당신한테 단 1원도 못 가게 할 거라고. 우리 법정에서 봐요. 저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분노와 굴욕으로 일그러진 그녀의 얼굴을 더 이상 상대하지 않고 곧장 법률사무소로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유리문이 제 등 뒤에서 천천히 닫히는 순간 저는 제 딸이 문 밖에 홀로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가녀린 뒷모습이 어찌나 외롭고 또 가여워 보이던지 제 눈시울은 결국 붉어지고 말았습니다. 김 변호사님의 사무실은
에어컨이 세게 틀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서연 씨, 고생이 많으십니다. 유진 양은 그저 아직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그럴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유산명의 이전 관련 서류 한 뭉치를 제게 건넸습니다. 그리고는 서랍에서 이미 빗바랜 편지 봉투 하나를 꺼내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건 그가 말했습니다. 민준 씨가 생전에 꼭 직접 전해달라고 특별히 부탁한 겁니다. 저는 편지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 위에는 제가 너무나 잘 아는 민준의 약간 흘려쓴 필체로 세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에게. 저는 성북동의 묘지처럼 텅 빈 대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검은 상복을 벗고 얇은 스웨터를 걸친 채 서재 의자에 앉았습니다. 오래된 스탠드를 켜자 노란 불빛이 편지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편지 봉투는 두껍지도 무겁지도 않았지만 열기는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저는 한참을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몇 번이나 손을 뻗었다가 다시 거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의 시작은 이랬습니다. 서연아, 네가 이 편지를 볼 때쯤이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겠지. 나 때문에 슬퍼하지 마. 이게 나에게는 어쩌면 해방일지도 모르니까. 네가 분명히 놀라고 혼란스러워할 거란 걸 알아. 왜 내가 모든 걸 너에게 남겼는지 말이야. 제발 믿어줘. 이건 동정도 아니고 더더욱 과시도 아니야. 그저 가장 서투르고 가장 직접적인 방식으로 너에게 그 말을 하고 싶었을 뿐이야. 내가 30년 동안 너에게 빚졌던 그 말 미안하다고. 내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지 알아. 그리고 유진이가 평생 너를 오해했다는 것도. 이 모든 게 내 잘못이야. 내 비겁함과 도피가 우리 가정을 오늘날 이 모습으로 만들었어. 유산을 너에게 남기는 건 한편으로는 내가 평생 너에게 진 빚에 대한 보잘것없는 보상이지만 더 중요한 건 이 방법으로 너와 유진이가 우리 모두가 다시는 꺼내기 두려워했던 그 과거를 마주하게 하고 싶었기 때문이야. 더 이상 우리 딸이 너를 이렇게 계속 오해하고 원망하게 두고 싶지 않았어. 나는 이제 가. 이 쓸모없는 남자가 너희 모녀를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은 내가 만든 이 지독한 매듭을 내 손으로 푸는 것뿐이야. 저는 그 편지를 들고 이미 눈물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접을 때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우는 것도 화가 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뼛속에서부터 기어나오는 듯한 마비감이었습니다. 30년이 지나니 미안하다는 세 글자마저 낡아버렸습니다. 저는 서재 구석으로 가 저만 아는 비밀번호로 된 금고를 열었습니다. 금고 가장 깊은 곳에는 제가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는 작은 자괴함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보석도 다이아몬드도 없었습니다. 오직 비닐 커버에 소중히 보관되어 이미 빛바래고 반듯하게 접힌 영수증 한 장만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천천히 펼쳤습니다. 영수증 상단에는 이미 희미해진 글자로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입원비 영수증이라고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날짜는 30년 전이었고 환자 성명란에는 놀랍게도 제 딸의 이름 박유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 생각은 터진 두 개 홍수처럼 순식간에 제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이었던 그 여름으로 돌아갔습니다. 시간은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유진이는 겨우 5살, 요정처럼 귀엽고 활발한 여자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갑자기 지속적인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몸에는 원인 모를 보라색 멍이 들기 시작했고요. 우리는 서울 시내의 크고 작은 병원을 모두 돌아다니며 수많은 검사를 했습니다. 마침내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에서 우리 가족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진단 결과를 받았습니다.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의사 선생님은 이것이 매우 치명적인 혈액암이며 유일한 희망은 최대한 빨리 골수 이식을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식 비용에 이어진 항암 치료와 약물 비용은 30년 전 대한민국에서 저희 같은 평범한 맞벌이 가정에게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숫자였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들었을 때 민준의 얼굴 표정을 영원히 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공허한 절망이었습니다. 우리는 팔 수 있는 모든 것을 팔고 빌릴 수 있는 모든 친척과 친구에게 손을 벌렸지만 모은 돈은 거대한 의료비 앞에서 그저 조족지혈에 불과했습니다. 유진의 병세는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었습니다. 작은 몸은 점점 말라갔고 얼굴은 종이처럼 창백해졌습니다. 우리가 거의 막다른 길에 다다랐을 때 제 남편 박민준, 제가 평생 의지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 남자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가 눈을 떴을 때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베개 위에는 그가 쓴 편지 한 통과 이미 그가 돈을 모두 인출해버린 텅 빈 통장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더는 버틸 수가 없어. 이 압박감이 너무 커. 나는 좋은 남편도 좋은 아빠도 아니야. 나를 잊어줘. 그리고 그는 그렇게 우리 삶에서 도망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병상에 누워 숨을 헐떡이는 딸을 끌어안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우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우는 것은 당신을 약하게 보이게 할 뿐입니다. 그때 저는 약해질 수 없었습니다. 저는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돈을 빌리려는 전화, 도움을 청하는 전화, 거절당하는 전화, 받지 않는 전화, 비아냥거리는 전화. 재생불량성 빈혈? 그거 돈 들어가는 병이잖아? 병원에서 희망이 있대. 아니면 그냥 시간 끄는 거래. 내 남편 대기업 다닌다며? 어떻게 돈이 없어? 네가 선택한 남자잖아. 이제 와서 누굴 탓해.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사랑은 돈 몇 푼의 가치도 없다는 것을. 목숨이 위태로워지면 심지어 부모님조차 당신에게 되물을 겁니다. 그때 그렇게 고집부리지 말았어야 했는데 막다른 길에 몰린 저는 이미 친정과 연을 끊었던 딸인 저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다시는 발을 들이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그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친정집 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날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치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구겨진 면 잠바를 입고 온몸에서는 병원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손에는 딸의 진단 서류철을 들고 어릴 적부터 가장 익숙했지만 쫓겨난 후로는 다시는 가까이 갈 엄두도 내지 못했던 대문 앞에 섰습니다. 문은 어머니가 열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여긴 어떻게 왔니? 아버지 뵙고 싶어요. 어머니는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저는 손으로 막았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뵙게 해주세요. 어머니는 저를 한참 보더니 마침내 한숨을 쉬며 비켜섰습니다. 아버지는 자단나무 의자에 앉아 찻잔을 들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물었습니다. 잘못한 건 이제 알겠느냐?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아버지만 그 아이를 살릴 수 있어요. 누구 말이냐?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유진이요. 아버지는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서류철을 열어 진단서와 비용 명세서를 꺼내 그의 앞에 놓았습니다. 아버지는 흐긋보더니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병은 보통 사람이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야. 저는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숙여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컵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럼 다른 것을 포기해야지.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는 텔레비전을 끄고 처음으로 제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저는 숨을 죽이고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이혼하고 최 회장하고 결혼해라. 그 순간 저는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머리를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최 회장님은 저보다 20살이나 많으신데요. 그런데도 널 아내로 맡겠다잖니. 하지만 전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건 네가 고려할 문제가 아니다. 그럼 제 딸은요? 살아남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지. 저는 승낙하지도 반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밤 병원으로 돌아와 유진의 침대 곁에 앉았습니다. 아이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손에는 눈이 없는 인형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건 아빠가 마지막으로 집을 나가기 전에 사준 장난감이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아이가 잠든 동안 저는 곁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다음 날 동이 트자마자 저는 친정으로 돌아가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뻐하지도 비웃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말했습니다. 최 회장이 내일 출장에서 돌아온다. 모레 식사 자리를 만들지. 아버지의 주선하에 저는 인천의 허름한 여관에 숨어 술에 취해 살고 있던 박민준을 찾아냈습니다. 저는 이혼 서류를 그의 앞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민준 씨, 우리 이혼해요.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핏발선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마치 이날이 올 줄 알았다는 듯이요. 따라 이 치료비는 도와줄 사람을 찾았어요. 이제 살 수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저 자신도 낯설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이혼 후에 유진이 양육권은 당신이 가져요. 민주는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당신 딸을 버리겠다는 거야? 버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가슴속에 극심한 고통을 억누르며 저를 평생 후회하게 만든 그 거짓말을 내뱉었습니다. 이제 이런 지긋지긋한 가난은 싫어요. 나 시집 갈 거예요. 돈 많은 남자한테요. 아픈 혹덩이를 데리고 가는 건 불편하잖아요. 걱정 마요. 양육권은 당신에게 주지만 딸 생활비는 내가 책임질게요. 매달 당신들 부녀가 좋은 환경에서 살기에 충분한 돈을 보내줄게요. 그리고 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제가 주는 모든 돈은 박민준의 생활비 보조 외에 모두 딸의 교육과 생활에 사용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모든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에는 마지막 간청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디 아이를 잘 키워줘요. 이 모든 사실을 아이가 모르게 해줘요. 민주는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침내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이혼 서류에 자신의 이름을 서명했습니다. 그 후 저는 최 회장 집안의 삶에 편입되었습니다. 결혼식은 열렸습니다. 규모는 작지 않았지만 진심으로 축복해주는 친척은 없었습니다. 최 회장 주변 사람들은 그에게 본처가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아무도 저를 위협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너무 조용하고 제 역할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돈으로 사온 책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그날부터 제 삶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최 회장님은 제게 카드를 주고 매달 고정 생활비를 주었습니다. 저는 그의 접대를 돕고 행사에 참석하고 그의 부모님이 아플 때 병원을 오가고 그가 해외에 나갔을 때 집안일을 대신 처리했습니다. 아내로서 해야 할 모든 의무를 하나도 빠짐없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돈을 한 푼 두 푼 모아 더 이상 제 것이 아닌 그 가정으로 송금했습니다. 날은 그렇게 1년 또 1년 흘러갔습니다. 딸은 천천히 자라 초등학교, 중학교를 거쳐 대학원까지 갔습니다. 민주는 가끔 제게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에는 모두 근황뿐 힘든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그가 올해부터 프리랜서로 일을 시작해서 제가 보내는 돈보다 더 많이 번다고 했습니다. 그 편지를 읽고 저는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렇게 웃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 편지들, 송금 영수증, 딸의 어릴 적 사진, 그리고 그 병원비 영수증을 모두 그 자개함에 넣어두었습니다. 어느 날 이 모든 것을 그녀에게 건네줄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그럴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간직했습니다. 마치 그녀가 영원히 모를 엄마가 먼 곳에서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증거를 간직하듯이 말입니다. 성북동의 바람이 창문을 쾅쾅 울리는 소리에 현실이 다시 제 눈앞으로 돌아왔습니다. 편지, 영수증, 그 모든 기억들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저는 서둘러 그것들을 누르고 창문을 닫았습니다. 마치 열려버린 무덤을 막으려는 것처럼요. 하지만 관뚜껑은 이미 닫히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은행에 갔습니다. 저는 창구의 젊은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이 계좌에 최근 5년간 모든 송금 거래 내역을 출력하고 싶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제 모든 비밀이 담긴
자개함에서 또 다른 것을 꺼냈습니다. 표지가 해지고 종이가 누렇게 변한 낡은 통장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처음 민준에게 송금할 때 사용했던 통장이었습니다. 비록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았지만 저는 참아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펼쳤습니다. 안에는 1994년부터 시작된 가장 원시적인 도트 프린터로 찍힌 한 건 한 건 선명하게 기록된 제 초기 몇 년간의 모든 심혈과 말로 다할 수 없었던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유진을 만나고 싶다고 아파트로 오라고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제가 낡은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익숙한 찰칵 소리가 울리는 순간 3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텅 비어 있었고 가구 위에는 먼지만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거래 내역서를 낡은 식탁 위에 놓고 주름을 펴서 가지런히 배열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그녀에게 줄 해명이었습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30년간 보냈던 모든 돈과 모든 침묵과 제가 참여하지 못했던 모든 성장으로 얻은 무거운 답이었습니다. 30분쯤 기다렸을까 밖에서 계단 오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가 문을 밀고 들어오자 찬바람이 훅 끼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문 앞에 서서 의심과 경계심 가득한 얼굴로 저를 보았습니다. 여기로 부른 게 또 비련의 주인공 연기라도 하려는 거예요?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비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식탁 위의 서류들을 그녀 쪽으로 살짝 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저는 그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직접 봐.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빛바랜 영수증을 집어들었습니다. 미간을 점점 더 찌푸렸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송금 기록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장. 그녀는 자리에 앉아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속도는 느릿느릿하다가 점차 빨라졌고 호흡도 따라 불안정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디서 난 거예요? 저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15번째 장을 넘겼을 때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거 당신이 보낸 거예요? 저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억누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 모든 송금 내역서를 바닥으로 쓸어버렸습니다. 내가 뭘 믿으라는 거예요? 이건 전부 당신이 위조한 거겠죠? 아빠 집을 차지하려고 이런 이야기까지 꾸며내다니. 저는 그저 격분으로 붉어진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히 제 가방에서 이미 준비해 두었던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저는 봉투를 열어 그 안에서 두툼하고 이미 누렇게 바르고 모서리까지 닳아버린 편지 뭉치를 쏟아냈습니다. 유진아, 제 목소리는 매우 낮고 지쳐 있었습니다. 은행거래 내역은 못 믿겠다면 내가 위조했다고 말할 수 있겠지? 하지만 이건 내 아빠가 직접 쓴 글씨야. 이건 알아볼 거 아니니? 저는 편지 뭉치를 그녀 앞으로 조용히 밀었습니다. 유진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편지 봉투들을 보았습니다. 수신인에는 모두 제 이름 이서연이 적혀 있었고 발신인은 박민준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가장 위에 있는 편지 한 통을 뽑았습니다. 편지의 시작은 민준의 익숙한 필체였습니다. 서연아, 잘 지내지? 이번 달 돈은 잘 받았어. 고마워. 유진이는 요즘 잘 지내. 지난 중간고사에서 또 전교 1등을 했어. 선생님이 똑똑하고 성실하다고 칭찬하시더라. 너를 닮았다고. 요즘 이갈이를 시작해서 앞니가 하나 빠졌는데 말할 때 바람이 새서 모습이 아주 귀여워. 네가 보내준 빨간색 새 원피스를 사줬더니 집에서 몇 바퀴나 돌면서 좋아하더라. 오늘이 유진이 10살 생일인데 하늘에 있는 엄마가 자기가 지금 잘 지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소원을 빌었어.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 서연아, 이게 너한테 불공평하다는 거 알아. 하지만 아이를 위해서 한 통, 또 한 통. 편지에는
그녀가 처음 초경을 했을 때의 당혹감, 처음 남자아이에게 연애 편지를 받았을 때의 고민, 명문 고등학교에 합격했을 때의 기쁨, 그리고 대학 학과를 두고 망설일 때의 망설임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빠져버린 제 딸의 모든 청춘이었고, 또한 제가 매달 차가운 송금액으로 바꿔 얻은 유일한 따뜻한 위안이었습니다. 유진은 한 통 한 통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녀의 손은 점점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끊어진 진주 목걸이처럼 한 방울 한 방울 이미 빛바랜 편지지 위에 떨어져 아버지의 필체를 번지게 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 편지를 읽었을 때 마침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편지는 민준이 자신이 불치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쓴 것이었습니다. 서연아,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 평생 내가 가장 미안한 사람은 너야. 나는 겁쟁이였어. 너 혼자 모든 고통과 오명을 짊어지게 했지? 너를 볼 면목도 없고 너에게 용서를 구할 면목도 없어. 내가 남은 모든 것을 너에게 남기기로 결정했어. 이것이 너에게 준 상처의 만분의 1도 보상하지 못한다는 걸 알아. 그저 이 방법으로 유진이에게 온 세상에 알려주고 싶었을 뿐이야. 자기 엄마 이서연은 남편과 딸을 버린 나쁜 여자가 아니라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어머니라고. 유진의 손에서 편지지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이미 눈물범벅이 된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30년의 원망이라는 높은 벽이 이 순간 마침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붉어진 눈으로 저를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받은 상처가 이 영수증 몇 장으로 지워질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많이 집 앞에서 엄마가 돌아오길 기다렸는지 알아요? 아냐고요? 저는 고개를 들어 마침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알아. 알긴 뭘 알아요. 그녀가 욕을 내뱉었습니다. 목소리는 목구멍에서 찢어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알았다면 30년 동안 사라지지 않았겠죠. 그녀의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필사적으로 흐느낌을 참았습니다. 네가 초등학교 하교할 때 학교 앞 그 팥빙수집 제일 좋아했던 거 알아? 사장님 성희임 씨였고 사람은 무뚝뚝했지만 넌 그 집의 덜 녹은 흑설탕 시럽을 좋아했지. 항상 500원 추가해서 팥은 더 넣고 떡은 빼달라고 했고. 그녀는 갑자기 멈칫했습니다. 네가 처음 생리 시작했을 때 무서워했던 거 알아? 편의점에서 생리대 살 때 손을 계속 떨었지. 난 가게 밖에서 네가 진열대 앞을 3번이나 왔다 갔다 하다가 제일 싼 걸 집어드는 걸 봤어. 나중에 내가 다시 들어가서 3봉지를 더 샀어. 전부 네가 산 그 상표로. 그리고 사장님께 익명으로 너희 집 우편함에 넣어달라고 부탁했어. 그녀의 입술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네가 지금도 등판이 높고 왼쪽 어깨가 살짝 들어간 정장 재단을 입는다는 거 알아? 내 왼쪽 어깨가 오른쪽보다 반 센티미터쯤 낮거든. 어릴 때부터 그랬어? 그래서 내 옷은 항상 네가 직접 재고 직접 고쳤지.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눈꼬리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네가 하교할 때 멀리서 여러 번 봤어. 제가 계속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사포처럼 천천히 모양을 만들어갔습니다. 어릴 땐 걸으면서 돌멩이를 찾고 커서는 펜을 깨물었지. 넌 이어폰 줄을 뭉쳐서 주머니에 넣는 걸 좋아하고 흰색 운동화를 즐겨 신지만 발목이 낮은 것만 신었어. 발목 높은 건 교정 신발 같다고 친구들한테 말했지. 네가 받은 책가방, 설빔, 참고서, 심지어 네가 좋아하던 일본 드라마 DVD까지 전부 내가 고른 거야. 백화점에서 몇 시간을 서성였어. 너무 튀지 않으면서도 네가 좋아할 만한 트렌치 코트 한 벌 고르려고. 작년에 내 아빠가 사준 그 갈색 더블 버튼 코트. 내가 직접 고른 거야. 내가 없다고 생각했겠지만 나는 항상 있었어. 제 목소리는 빗소리에 거의 잠길 듯 낮아졌습니다. 네가 아무도 기억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모든 사소한 것들을 난 알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었으니까.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목이 찢어질 듯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럼 왜 안 돌아왔어요? 다 알면서 내가 크는 걸 보고 싶어 했으면서 왜? 그녀는 참지 못하고 주저앉아 두 팔로 자신을 감쌌습니다. 마치 아이처럼 낡은 마룻바닥에 웅크렸습니다.
빗소리가 집 밖에서 안으로 그리고 제 마음속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나는 그저 네가 제대로 살기만 바랐어. 그 대가가 나를 미워하는 것이라 해도 제가 말했습니다. 제 말은 마지막 지푸라기처럼 그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자신의 무릎 사이에 깊이 파묻었습니다. 어깨가 격렬하고 억제할 수 없이 들썩였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그녀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 나이를 초월한 복잡함과 쓸쓸함이었습니다. 나중에 결혼한 그 사람은 행복했어요? 저는 잠시 멈칫하다가 웃었습니다. 맛이 없는 쓴웃음이었습니다. 행복? 저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유진아, 나는 상품으로 시집간 거야. 아이를 낳을 수 없고 체면 치레를 하고 사격의 일을 잘 처리하는 도구. 최 회장에게는 밖에 따로 여자도 있고 아이도 있어. 우리는 그냥 한 지붕 아래 사는 낯선 사람들이었어. 그럼 왜 이혼 안 했어요? 그녀가 다그쳤습니다. 내 아빠가 도망친 그 순간부터 나는 사랑에 대한 미련을 버렸어. 결혼이라는 무덤이 화려한 능원에 묻히든 아무도 찾지 않는 공동묘지에 묻히든 무슨 차이가 있겠니? 그럼 당신은 30년 동안 대체 뭘 위해서 산 거예요? 저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나를 엄마라고 불러줄 한 사람을 위해서. 그녀는 더 이상 울지도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일어나 조용히 돌아서서 거짓과 진실로 가득 찬 이 낡은 집을 떠났습니다. 저는 낡은 등나무 의자에 홀로 앉아 창밖의 석양이 온 방을 노랗고 슬픈 색으로 물들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무겁고 잔인한 짐을 그녀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녀가 이 모든 것을 소화하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 모릅니다. 30년이었습니다. 이날을 기다린 것은 더 이상 그녀의 용서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끝까지 들어주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들어주었다는 것만으로도 제게는 가장 큰 행운이었습니다. 그 후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일주일이었습니다. 우리 모녀 사이에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걸지도 문자 메시지를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처음의 기대감에서 점점 가라앉아 갔습니다. 어쩌면 이 매듭은 결국 너무 깊어 풀 수 없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8회째 되는 날 아침,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졌습니다. 밤새 가랑비가 내렸고 성북동은 옅은 안개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막 잠에서 깼을 때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해서 재산분할 절차를 시작하고 유산을 기부한 뒤 이 서울이라는 도시를 조용히 떠나야 할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힘이 없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맑은 소리였지만 온 집이 폭발한 것처럼 울렸습니다. 저는 잠시 멈칫했다가 소파에서 천천히 일어나 한 걸음 한 걸음 문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 인터폰 화면은 이미 낡아서 누구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검은 그림자였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가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트렌치코트 차림에 머리카락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지난번보다 더 마른 것 같았고 눈은 붉었으며 사흘은 못 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정신은 맑아 보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한번 보고 입을 열기 전에 심호흡을 했습니다. 가요, 우리.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딜? 목이 말라 거의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시선을 내렸습니다. 말투는 낮았지만 땅에 떨어진 돌처럼 놀랍도록 단단했습니다. 어디든 좋아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다시 저를 보았습니다. 눈빛은 고요하고 단호했으며 반박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혼부터 하세요. 저는 반응하지 못하고 벼락 맞은 나무처럼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인생이 무덤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지고 콧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얼굴에는 처음으로 맑고 단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엄마, 내가 데리고 갈게요. 저는 마침내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수도꼭지가 열린 것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입을 벌렸지만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손을 뻗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녀가 한 걸음 다가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넓지 않았지만
그 순간 제 온몸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그때 엄마가 날 죽음의 문턱에서 구해줬잖아요. 그녀가 제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목소리에는 억눌린 흐느낌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엄마를 그 무덤에서 꺼내줄 차례예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유령처럼 살아온 사람이 마침내 엄마라는 한 글자에 다시 불려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3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딸의 고집과 동행 아래 저는 마침내 명의상의 남편에게 용감하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평온했습니다. 어쩌면 그 역시 이날을 오랫동안 기다렸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사이에는 다툼도 실랑이도 심지어 재산에 대한 어떤 분쟁도 없었습니다. 법률사무소에서 우리는 오랫동안 협력하다가 이제 각자의 길을 가게 된 비즈니스 파트너처럼 냉정하게 이미 준비된 서류에 각자의 이름을 서명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어떤 위자료나 재산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시집 올 때 가져왔던 제 것, 그 세월 동안 모은 저축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돌아서서 회의실을 나설 때 문을 여는 순간 밖은 비가 그쳐 있었습니다. 햇살이 유리를 통해 복도 끝에 쏟아졌습니다. 마치 도시도 저를 위해 어떤 봉인을 풀어준 것 같았습니다. 제 인생에는 두 개의 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박민준의 아내, 다른 하나는 최 회장의 부인. 이제 저는 그저 엄마라고 불리고 싶을 뿐입니다. 저와 유진은 우리의 첫 추억이 가득한 삼성동의 그 낡은 아파트로 다시 이사했습니다. 유진은 뛰어난 인테리어 디자이너로서의 재능을 발휘해 원래는 낡고 슬픈 기운마저 감돌던 이 낡은 집을 새롭게 개조했습니다. 그녀는 불필요한 벽 몇 개를 허물어 햇살이 집안 구석구석까지 아무런 방해 없이 쏟아져 들어오게 했습니다. 따뜻한 원목마루와 아이보리색 벽지로 바꾸고 베란다에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제스민과 치자꽃을 가득 심었습니다. 이 집은 그녀의 손에서 환골탈태하여 따뜻하고 밝아졌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 모녀의 인생처럼요. 저는 전 남편 민준이 남긴 3억 원의 예금을 모두 기부했습니다. 유진이처럼 어릴 때 중병을 앓았지만 비싼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빈곤 가정의 아이들을 돕는 데 사용하도록요. 저는 민준의 뒤늦은 참여와 제 30년의 심혈을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더 의미 있는 큰 사랑으로 바꾸었습니다. 햇살이 따스한 어느 주말 오후, 저와 유진은 햇살 가득한 거실에 앉아 민준이 예전에 제게 보냈던 이미 빛바랜 편지들을 함께 넘겨보았습니다. 유진은 편지에 적힌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한 사소하고 귀여운 기록들을 읽으며 때로는 웃음을 터뜨리고 때로는 말없이 침묵했습니다. 엄마, 그녀가 갑자기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등 뒤에서 몰래 준비해둔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매우 정교하게 디자인된 다이아몬드 반지가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그녀가 말했습니다. 얼굴에는 수줍은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평생 나 때문에 엄마의 사랑을 희생했고 엄마의 혼수도 나한테 줬잖아요. 이제 내가 엄마한테 늦은 혼수를 선물할 차례예요. 그녀는 그 반지를 집어 이미 젊지 않고 주름이 자글자글한 제 손가락에 조용히 끼워주었습니다. 이제부터 그녀가 말했습니다. 엄마 자신에게 시집가세요. 자유에게요. 저는 손가락에 끼워진 반짝이는 반지를 보고 또 제 눈앞에서 똑같이 눈을 반짝이는 아름다운 딸을 보았습니다. 제 눈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것이 동화 같은 결말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잃었고 놓쳤고 심지어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녀가 있고 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만으로도 재회라고 부르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서영과 박유진 모녀의 이야기는 여기서 일단락됩니다. 장례식에서의 결별에서부터 30년간 봉인되었던 희생과 구원에 관한 비밀이 밝혀지기까지 그 안에 담긴 감정의 무게는 우리를 숙연하게 만듭니다. 이 사건 전체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분은 어머니 서연이 딸을 보호하기 위해 30년간 진실을 숨긴 것이 위대한 모성애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분은 바로 그 너를 위한 숨김이 모녀간의 오랜 단절과 상처를 야기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민준, 여러분은 그가 마지막에 유산을 모두 전처에게 남긴 행위가 참회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딸에 대한 무책임한 도피라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당신이 딸 유진이라면 진실을 알게 된 후 부모님을 쉽게 용서하고 30년의 원망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가정에 거대한 위기가 닥쳤을 때 여러분은 선의의 거짓말과 잔인한 진실 중 어느 쪽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 창에 여러분의 생각과 감상을 남겨주세요. 함께 소통하고 토론해 봅시다. 만약 이런 실제 인생 분석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희 채널을 반드시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을 켜주세요. 그래야 어떤 업데이트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감이나 성찰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공유해 주세요. 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요.